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AI 거품론은 사그라들었다. 젠슨 황이 실적으로 입증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또 2% 넘게 빠졌잖아요. 네, 특히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부터 심리를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근데 또 이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장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는 개장합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산타랠리 조금 기대해봐도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채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산타랠리 기대감 어떻게 해요? 접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를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저희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타 랠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연초 랠리라도 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뭔가 추세적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저희가 좀 보면서 시장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 일단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소비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캐펙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연준에서 좀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젠슨 황이 이제 실적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를 완화시켰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오히려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좀 부각시켰다. 그래서 아마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12월 금리 인하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고용 지표는 둔화가 되고 있고 또 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는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1월 그리고 내년에도 또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미뤄져서 그에 따른 시장 조정은 있겠지만 추세적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일본에서 이제 돈을 또 몇백조 원을 또 몇백조 엔을 푸는 걸로 또 발표도 했고, 그럼 글로벌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유동성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도 M2 증가율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유동성 장세가 사실 돈을 푸는 정책은 바이든 때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유동성 장세를 내년에 기대하는 부분은 일단 QT가 종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부분,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시작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한국도 투자를 하기로 협상을 했고 일본도 협상을 했고요. 유럽도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요. 또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AI 칩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 관세 수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다 합쳐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유동성 장세는 내년에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빅테크들 회사채 이야기도 같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또 연동되는 문제들이 어쨌거나 빚을 내서 일단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옥석 가리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캐펙스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 AI가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버블을 감지함에 있어서 저희도 연간 전망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를 보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이런 혁명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뭐 1990년대에는 자동차가 굉장한 혁명으로서 그때는 1980년대죠. 그때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떴었고 90년대는 저희 컴퓨터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GDP 대비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보면은 적어도 한 1에서 2%까지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연간 전망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지만 GDP 대비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회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GDP 전체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버블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 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주들이 가려면 테크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했을 때는 이제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아이러니하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오기 약간 이제 부정스러운 게 매출 채권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원래 순환 출자여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이제 그거 괜찮아. 그다음에 네. 또 감가상각 네. 이런 거 남겼는데 갑자기 또 매출 채권 꺼내가지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이슈를 삼는데 이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회적이어서 네. 그냥 지나갈 뉴스인데 장이 빠지다 보니까 끌어낸 뉴스냐 아니면 이게 진짜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칩 너무나 잘 팔리고 있고 내년엔 더더욱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고, 그냥 정말 시장이 너무 비쌌고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공포 심리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저희 그리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더라도 공포심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온갖 그런 최악의 경우들까지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차트 보면 이렇게 올랐는데 피어 앤 그리드 저렇게 밑에 가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게 굉장히, 그래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빠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최근에 봤죠. 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여러 이슈도 있지만 애초에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건 어쩔 수 없이 M7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사실 M7의 비중이 미국 시가총액 기준으로 높았던 시기는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저희 코로나19 이후부터는 계속 M7 주도하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달릴 수만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북클로징이라는 기간도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이슈에 있어서도 이제 수익을 현실화시키려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숨고르기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9월, 10월에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조금의 숨고르기 장세가 이제 필요했던 찰나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이제 밀당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총재들의 발언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좀 많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파벳, 오픈 AI, 그다음에 뭐 엔트로픽 이렇게 지금 메이저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오픈 AI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이제 움직이지 마라, 괜찮다 이러면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세말트만이 직원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AGI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써서 보냈던데, 다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얘기 들으면 AGI 가는 건 진짜 어렵다 이젠. 네. 오히려 그것보다 그냥 빨리 이제 출원형 반도체 만들어서 실제 서비스 만들어서 실제 생산성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범용 반도체 모든 게 다 증가돼야 돼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원님은? 스토리가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추론형으로 가든 AGI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산업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는 거고,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시작도 실질적으로는 좀 더 길어지고 있고요. 재고는 떨어지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통은 업사이클의 공통적인 흐름은 재고도 올라가면서 수요도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재고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원래 업사이클 기간보다 좀 더 길어진다, 뭐 6개월 정도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 굉장히 많지만 특히 뭐 구글이라던가 뭐 엔비디아라던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그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구글도 얘기해 주시고 엔비디아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슬슬 뭔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더 힘을 많이 좀 우리도 투자 비중에서도 조금씩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구글을 지금 더 주목해야 된다, 알파벳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탑픽으로 이제 알파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파벳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텐데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저희 올해 가장 좋았던 종목이 팔란티어거든요. 서비스나우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이 종목도 갑자기 이 AI 관련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AI 종목으로 막 굉장히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로 옮겨지는 이 흐름들이 새로운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옥석 가리기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굉장한 좋은 옥석 가리기 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메타잖아요. 계속 혼나고 있고 빠지고 있고, 네네네. 네, 그 투자 과열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름도 마음에 안 든다. 요즘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메타작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메타가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결과물이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래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내년도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결과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투자가 좀 더 많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타도 이 사이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그 시점이 좀 느려진다 뿐이지 결국엔 메타가 뒤처지고 뭐 추세에서 벗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7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모멘텀을 일찍 받고 주가에 대한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은 뭐 구글이랑 엔비디아, 왜냐하면 매출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경우가 더 빠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메타라던가 뭐 애플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뒤처지게 천천히 슬로우 팔로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래 산업들, 비전들 제일 많이 벌려놨던 건 테슬라였는데 네. 뭐 사실 지금 뭐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뭐 내년에는 좀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이 분야를 절대 빼먹지 않는 게 로봇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로봇주가 거의 없어요. 로봇주라고 하면 단연 테슬라이고요. 거기서 뭐 조금 더 가자 하면은 아마존 정도까지. 근데 테슬라를 절대 로봇에서는 제외시킬 수 없는 테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봇이란 테마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뭐 테슬라도 당연히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랑 좀 친해진 것 같던데 그러면 더 좋게 보면 되나요? 좀 하회 모드로 가고 있는데 네. 걱정이 이제 내년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인텔이라던가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이제 펀더멘털을 놓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상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 어떤 테슬라에 있어서 동력이 될까요? 머스크가 진짜 보상안을 위해서 정말 한 건 해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보상안도 솔직히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으니까 더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저희가 그 CEO의 그 흐름들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발견수가 많은. 정말 숫자로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결과물을 보면서 아웃풋을 보고 뭐 내년 4월 정도에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뭐 로보택시라던가 자율주행차 이런 테마들이 이제 조금씩 각광을 받을 것 같아서 내년 초에는 테슬라도 같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같이 팔로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달, 11월 달 때 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인 중에 자사주 매입도 있었잖아요. 아, 원래. 네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계속 자사주도 매수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불리시한 마인드를 가지고 저가 매수를 계속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큰 변수가 12월 10일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날을 저희가 보고 있기는 하지만 동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오르고 또 많이 빠지고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업앤다운이 있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로, 왜냐하면 12월 10일까지는 좀 숨고르기 장세이기 때문에 급하게 모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고, 어제처럼 2% 정도 빠졌을 때, 좀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로서 조금씩 더 많이 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출연해주신 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씩 더 높여주시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12월에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일단 자산 시장들 다 충격받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시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가장 큰 아니, 근데 충격을 요새 받겠죠. 비트코인도 워낙에 많이 빠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코인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장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뭐 워낙 23배, 22배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룸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동결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전에 FOMC 전에 이미 다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FOMC 때는 이미 동결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장은 1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로 네. 잘못하면 이제 1,500원은 당연히 가고 막 계속 갈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런 달러 강세 이건 여러 가지 다 이머징 마켓에서는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달러가 이제 12월 금리 동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안 그래도 약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약세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지속이 되고, 또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AI 캐펙스로 경기를 그냥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소비라던가 지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주택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완전한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추세예요.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이런 달러 강세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은 이제 이게 진정이 되고 완화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달러 약세 기조, 그럼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좀 많이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진정이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미국이 금리 인하 폭도 크고 경기가 개선될 여지도 높기 때문에 US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조금 더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뭐 지금 정도의 수준까지 내년 하반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오버슈팅 구간인 것 같고요. 저희는 1,450원 밑에는 에서는 좀 달러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0원 밑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